자, 여러분들, 답은 보험 계약자 등의 주요 의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우리가 계약 전 알릴 의무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보험 계약자 등이에요. 계약자 등은 보험회사에 보험 계약을 이제 청약을 하는 거죠. 청약할 때 여러분들, 그 피보험자의 상태에 대해서, 뭐, 직업이 뭐다, 뭐, 최근에 병력이 어떤 상황이 있다, 키, 몸무게, 운전 여부, 뭐, 이런 것들을 반드시 알려야 돼요. 계약 전 알릴 의무, 고지 의무라고 합니다. 고지 의무. 만약에 이런 고지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은 어떻게 위반하는 거냐면은 계약자 등이 우리가 중대한 과실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중대 과실로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일부러 안 알린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이 보험 계약에 대해서 해지할 수 있어요. 해지. 또는 누가 잘못한 거예요? 계약자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죠? 취소 무효가 아니고요. 해지. 해지하게 되면은 해지 환급금이 지급되는 거예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납입한 보험료 다 돌려주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해지 환급금 주다 보니까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죠? 또는 유지가 된다라고 해도 보장을 이런 잘못 알린 거에 대해서는 보장을 제한할 수도 있어요. 보험금 안 줄 수도 있다는 얘기 있죠? 자, 요게 바로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좀 알려야 되는 거죠. 보통 여러분들 요 고지 의무와 관련된 부분들을 숨기고 했다는 얘기는 보험 계약을 내가 통과시키려고, 그죠?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해지할 수 있지만은 그냥 무조건 해지를 하는 게 아니고 일정 기한이 있어요. 보험회사가. 그래서 그 사실을 위반 사실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만 해지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 이내에만 해지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보험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만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이 지나면은 해지 못 해요. 해지 못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기한에 상관없이 무조건 해지할 수 있다. 그건 또 틀려요. 그래서 일정 기간이 있다라는 거. 고지 의무 위반과 관련된 부분들을 지금 이렇게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자, 우리 가번 보죠. 가번.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라고 돼 있는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했을 경우에는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는 게 아니고 해지 환급금이 계산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번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는 경우라고 돼 있죠. 이런 기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개월, 2년, 3년 언제부터 뭐 이런 것들을 함께 여러분들 이건 좀 암기가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암기해서 좀 기억을 해두자라는 겁니다. 자, 우리 답번 보겠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과 보험금 등의 지급이라고 돼 있는데, 자, 회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 환급금이 지급된다. 이런 말 나와 있죠? 해지 환급금.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준다. 그럼 틀린 말입니다. 자, 2번. 보험료 납입 의무가 있다. 이렇게 고지 의무도 있지만은 보험료를 낼 의무도 있는 거죠? 보험료. 자, 보험료는 여러분들 보험 기간 동안 전 기간 납입한다. 그러면 전기납. 그쵸? 그리고 그 기간보다 짧게 납입한다 그러면 단기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공부했습니다. 우리 사망률이라는 거. 사망률이라는 것은 연초 생존자 수 대비 사망자 수의 비율이 사망률이다. 1년간 따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1년. 그러니까 우리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책정할 때 여러분들 그 예상되는 사망률이 1년 단위로 책정되기 때문에 1년 동안 보험료가 얼마다. 그래서 이 정도 통계치로 1% 사망한다라고 하면은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1년치 보험료로 산정하는 게 대원칙이에요. 원칙이. 그래서 보험료 산출은 연 단위로 산출하는 게 원칙이다. 그거를 여러분들 우리 실무적으로 매월 쪼개서 납입을 하는 뿐인 거지, 월 단위가, 아니 1년 단위가 원칙이다라는 거, 이것도 함께 좀 기억을 해두자고요. 자,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 뭐 일시납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6개월 납, 3개월 납, 2개월 납, 월 납 다 가능합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3번 뭐죠? 보험료 납입 연체 시의 계약의 효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보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료를 계속적으로 납입을 해야 돼요. 그런데 보험료를 미납하게 되면은 보험회사는 납입최고라는 것을 합니다. 납입최고. 즉 뭐예요? 빨리 내라라는 거죠. 독촉이라는 것을 한다라는 거죠. 언제까지 내세요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 기간은 14일 이상 기간을 둬야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1일 날짜에 독촉이 딱 들어갔는데 뭐 다음 날까지 내세요 이렇게는 안 한다고요. 14일 이후까지 내세요. 뭐 15일 날짜까지 납입하세요. 이런 식으로 최소한 14일 이상의 독촉 기간을 부여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요 독촉 기간 동안에 보험료를 계속적으로 안 낸다라고 하면은 그 기간의 다음 날, 즉 14일이라고 하면은 15일째 되는 날부터 보험계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그죠? 해지되는 거예요. 해지. 우리는 또 실효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효력을 상실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은 요 14일이라는 것들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만약에 보험료 미납해서 이렇게 와서 독촉 기간 내에 있는데 요때까지는 보험계약이 유효한 상태예요. 그렇죠? 요 다음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보험료를 안 냈다라고 해서 요때 여러분들 보험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보험금 안 주나요? 효력이 인정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사망보험금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납입 최고 기간 중에 보험료를 납입을 하지 않았어도 요 기간 중에는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장은 된다라는 거예요. 보장된다. 보장은 그 이후부터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3번 보험료 납입 연체 시의 계약의 효력이라고 해서 가번 납입 최고 기간 동안은 기간은 14일 정도를 두게 되는 거고, 자, 다음 쭉 보니까 납입 최고 기간이 끝나는 날에 해지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날에 보험계약은 해지되는 거고요. 자, 나번 보겠습니다. 자, 납입 최고 기간 내에 보험료 미납 시에 보험계약의 효력이라고 해서 그 네 번째 줄에 보니까 납입 최고 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우리 약정한 보장을 해준다라는 거. 자, 다번 보험료의 자동 대출 납입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냐면 여러분들 보험계약을 유지하다 보면은 보험료를 내지 못할 형편이 처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이랬을 경우에는 우리 자동으로 우리 약관 대출이라는 걸 설정을 해서 자동적으로 대출 받아가지고 그거로 이제 보험료로 납입하는 그런 제도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험료 자동 대출해서 보험료를 내는 거. 그런데 뭔가 약관 대출 받을 금액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항상 여러분들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해지환급금 요 범위가 있어야지만이 여기에서 다 처리되는 거지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자, 4번 보죠. 통지 의무. 자,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우리는 전에 알릴 의무를 고지 의무라고 하면은 계약이 진행돼서 성립된 이후에 보험회사에 알려야 될 의무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다, 누가 사망했다라고 하면은 우리 사망했으니까 보험금 지급해 주세요라고 해서 보험회사에 알려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이제 주소가 변경됐다라고 하면은 우리 보험회사는 여러분들 보통 일반적인 보험들은 1년에 한 번씩 계약 관리가 이렇게 됩니다라고 해서 우편물을 보내줘요. 자, 이런 부분들이 잘못 수령될 수가 있으니까 주소 변경과 관련된 부분들도 우리가 계약 후에 보험회사에 알려줘야 돼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통지 의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지 의무. 그래서 시험 문제가 OX 문제로 계약 후에 계약 성립한 후에 보험사고 발생 또는 주소 변경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계약자 등에게 통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맞는 말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가번과 나번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라번. 부활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활. 자, 이렇게 여러분들 미납 해지돼서 만약에 독촉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안 냈다라고 하면 효력을 상실하는데 이 효력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우리는 뭐를 할 수가 있냐면은 부활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어요. 부활. 자, 부활의 대전제 조건은 뭐냐면은 해지되면은 해지환급금을 찾아가면 되는 거죠. 근데 해지환급금을 수령했다라고 하면은 모든 것을 다 청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이 안 돼요. 그래서 해지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라는 전제하에서 부활이 인정되는 겁니다. 부활. 자, 부활은 여러분들
과거에 미납했던 보험료 포함하고 그리고 요 부활될 때까지의 보험료, 미납보험료 전체 보험료에다가 소정의 이자를 합산합니다. 기간이자. 이거 다 내야 돼요. 납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부활을 청약을 하는 거예요. 부활 청약. 그러면은 보험회사는 부활을 받을지 안 받을지를 승낙한다고요. 그러면은 우리 새로운 계약 체결할 때도 청약하고 보험회사가 승낙하죠. 부활도 마찬가지로 신계약과 동일하게 청약과 승낙이라는 절차가 필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 3년 이내의 기간 중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지도 모르잖아요. 뭔가 문제가 생겼는데 보험금 탈 목적으로 부활을 하러 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청약과 승낙을 한다. 그러면 승낙할 때는 여러 가지 조사를 하겠죠. 그게 바로 부활 심사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요 사이에 뭔가에 숨기고 보험 가입하는 내역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역선택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역선택. 자, 선택을 제대로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뭔가 감추어진 뭔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심사라는 것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선택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활 심사라는 절차가 필요하다. 신계약하고 똑같죠. 자, 그래서 부활과 관련된 부분들, 뭐 3년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시험 문제가 만약에 해지환급금 수령한 날로부터 3년 그럼 틀려요. 해지환급금 수령하면은 부활이 안 되니까. 그죠? 해지된 날로부터 3년.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우리 박스에서 여러분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계약 부활 시 신계약 절차를 준용한 신계약 절차처럼 부활 심사하는 이유는 뭐냐? 역선택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다음 우리 2번 강제 집행 등으로 인해서 계약 해지된 경우엔 특별 부활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보험 계약자가 혹시 국세 같은 거 세금 같은 경우 체납해 가지고 국가에서 국세청에서 우리가 압류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보험까지도 압류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보험 계약자가 잘못해가지고선 압류 들어왔는데 이 보험 계약이 그래서 다 해지 처리돼가지고 해지 환급금이 다 우리 세금으로 다 뺏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 계약자는 별 문제 없을지언정 수익자한테는 또 타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수익자. 그래서 수익자가 계약자한테 얘기하는 거죠. 이 계약자, 네가 잘못한 거지. 그죠? 그러니까 나를 계약자로 하자. 내가 계약자로 하고 지금 보험계약이 해지돼서 해지환급금이 세금으로 다 나가서 보험계약이 지금 효력을 상실했으니까 내가 이 해지환급금에 해당하는 것을 다시 보험회사에 납부를 할 테니까 계약자를 나로 변경해서 너는 이제 나가고 내 계약으로 우리 부활을 새로 하자. 이런 것들이 바로 특별부활이에요.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인정한다. 자, 그래서 네 번째 줄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보험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7일 이내에 통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 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험 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 그죠?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별 부활의 절차를 이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 보험 수익자에게 7일 이내에 알려주고 알게 된 이 수익자는 그 이후에 15일 이내에 특별 부활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7일, 15일 뭐 이런 것들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암기할 사항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암기가 좀 숫자와 관련돼서 암기가 안 된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 포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뭐 합격선이 뭐 80점, 90점 이렇게 높은 점수가 아니고 60점이다 보니까 숫자와 관련된 부분들은 뭐 중요한 것들 위주로 뒤쪽에서 다시 한번 또 나오니까 뭐 이런 부분들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다음 박스에 여러분들 부당계약 전환에 의한 부활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 이런 부분들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좀 보세요. 자, 마번 보험계약 내용의 변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 여러분들 1번 보험 종목을 변경한대요. 종목. 쉽게 말해서 내가 종신보험 가입했는데 연금보험으로 보험을 바꾸겠대요. 이것도 인정을 해줍니다, 여러분들. 자, 1년 이상 된 계약에 대해서만 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가입 금액의 변경이에요. 내가 1억짜리 종신보험 가입했는데 5천만 원으로 줄이겠다. 요거 인정해 줍니다. 감액한다는 얘기죠. 근데 증액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짜리 사망보험 가입했는데 약간 좀 몸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2억으로 올리겠다. 이거는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감액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액된 뭐 1억짜리를 예를 들어 가지고 뭐 5천만 원으로 감액했다. 그러면은 다시 이거를 1억으로 좀 원상복구 해달라. 이것도 안 됩니다. 이거 증액이니까. 그러니까 5천만 원 이렇게 감액된 부분은 해지 처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지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자, 그리고 3번 계약자 보험 수익자 변경 다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게 계약자 피보험자 우리 수익자 있다라고 하면은 이 수익자 변경은 피보험자 변경은 안 돼요. 계약자 변경, 수익자 변경 이런 거는 가능한 거고요. 자, 기타 여러분들 이거 이외에도 보험료 납입하는 그 계좌 은행 바꾸는 거, 그리고 납입 주기를 월납에서 연납으로 바꾸는 거, 내가 20년 동안 내기로 했는데 미리 다 내버리는 거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모든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면은 이건 반드시 보험회사에 승낙을 받은 다음에 변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요 수익자 변경에 한해서는 보험회사에 승낙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됩니다. 이건 수익자는. 자, 피보험자 변경은 애초에 안 되는 거고. 자, 우리 기타 보죠. 보험 계약자의 임의 해지 및 피보험자의 소멸등기 철회권이라고 돼 있죠. 자, 우리 여러분들 보험 계약을 했네요. 내가 이제 계약자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해지하죠. 근데 일정한 조건이 맞아야지만이 해지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해지하는 건가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해지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우리는 임의 해지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인 경우에는 요 피보험자에 반드시 서면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돼 있죠. 서면 동의. 근데 이 피보험자가 서면 동의를 한 상태에서 보험 계약이 유지되다가 둘과의 관계가 뭐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서면 동의한 거 앞으로 이거를 철회할래요? 없앨래요? 이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근데 원래부터 소급해서 없앨래요? 이건 안 돼요. 앞으로 없애는 거죠. 소급해서 없애요. 그러면은 다 보험료 낸 거 돌려주세요. 이런 뜻이니까 이거는 안 돼요. 소급은 안 되고 미래를 위해서 철회할 수 있다. 자, 우리 2번 소멸시효 보죠. 여러분들 보험금 청구하면은 보험금 나오죠. 3일 이내에 보험금 지급하는 게 대원칙이죠. 자, 그런데 이 보험금을 내가 예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신데 보험이 있는 걸 몰랐는데 지금서 알게 됐어요. 그게 벌써 10년이 전 일이에요. 그러면 지금 청구하면 나올까요? 아니면 내가 한 10년 전에 실손 의료보험을 가입했는데 예전에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비용 들어간 게 많았는데 청구를 안 하다가 깜빡했는데 지금서 10년 후에 이거를 알게 돼서 다시 청구했다. 그럼 보험금 나올까요? 그렇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멸시효라는 게 있다. 그래서 보험 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 주장할 수 있는 그 소멸시효는 3년이에요. 그래서 보험금 청구권, 그리고 너무 많이 받은 보험료를 너무 많이 냈다. 보험료 반환 청구권, 해지환급금 청구권, 이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 자, 반대로 보험회사는 보험 계약자한테 청구권이 있을 수가 있겠죠. 보험료 내라. 그죠? 보험료 납입 청구. 이 소멸시효는 2년이에요. 회사가 가지고 있는 권리는 2년. 근데 회사 것까지 우리가 다 공부할 필요는 없겠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3년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요 정도 좀 기억을 해 두시자고요. 자, 우리 3번 보겠습니다. 자, 보험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 보험회사가 있죠. 생명보험회사. 이 생명보험회사에서는 보험 판매 조직에서 판매할 수 있는 자는 우리 회사의 임직원들도 다 보험 판매합니다. 그리고 생명보험 회사에 소속된 우리가 설계사분들도 그죠? 보험 판매하는 거죠. 그리고 이 회사를 위해서 보험 대리점, 우리 가맹점을 체결하게 되면은 보험 판매하는 거예요. 회사 거 상품들을. 자, 그리고 우리가 보험 판매할 수 있는 조직은 이거 이외에도 보험 중개사라는 조직이 있어요. 이 중개사라는 조직은 여러분들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회사 밑에 산하에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회사 밑에 산하에 있는 거는 이렇게 판매 조직은 3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는 따로 뗀 조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보험 판매할 때 이제 고객을 상대로 보험을 판매하는데 만약에 임직원이라든지 설계사라든지 요 대리점이 고객한테 우리가 판매하면서 이 고객에게 손해를 가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당연히 자기네들이 책임을 지겠죠. 그런데 이거를 관장하는 이 생명보험 회사도 책임을 같이 져라 라는 겁니다. 이게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개사가 고객한테 잘못을 했네요. 그러면은 이 회사가 책임질까요? 아니죠. 이거는 독자적인 조직이니까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회사하고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여기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거예요. 민법상 우리 사용자 배상 책임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거죠, 여러분들. 우리 집에 있는데 우리 자식이 밖에 나가서 사고를 쳤네. 그러면은 부모님이 책임지죠. 손해배상 해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회사를 이제 부모님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은, 그죠? 내 자식들이 밖에 나서 사고 치면은 부모도 책임져라 이거예요. 근데 이게 중개사는 뭐예요? 내 자식이 아니죠? 이웃집 자식 이거예요. 이웃집 자식이 밖에서 사고 치면은 내가 책임지진 않죠. 이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여러분들 보험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 설계사 및 대리점이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그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중개사가 이렇게 잘못했을 때 책임진다 그러면 틀린 말입니다. 중개사라는 것을 포함시켜서 시험 문제 출제를 할 적도 있었어요. 자, 4번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이라는 게 나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예를 들어서 만기가 돼가지고 내가 1억 원이라는 보험금을 수령을 했는데 1억 원을 일시에 다 받을 수 있지만은 뭐 한 10년에 걸쳐서 나눠서 받을 수도 있죠. 아니면은 원래는 이제 연금식으로 이렇게 나눠서 주기로 한 거였는데 이거를 일시금으로 좀 수령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일시금을 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나눠가지고 받는다라고 하면은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9,000만 원, 8,000만 원, 7,000만 원 이렇게 잔액이 남아있잖아요. 이 잔액에 대해서는 뭔가의 수익이 나오겠죠. 이자라는 부분들.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번 주기로 했는데 이거를 훅 일시불로 1억 다 달라라고 하면은 이게 또 말이 안 되죠. 그죠? 이거는 이자 부분까지 포함해가지고 1,000만 원이었기 때문에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되면은 뭔가에 조금 할인해가지고 적은 금액이 지급되겠죠. 자, 요때 적용되는 이유를 어떤 이유로 쓸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공시이율을 쓴다라는 거죠. 평균 공시이율. 자, 요 정도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이 공시이율이라고 하는 것은 각 보험사, 뭐 A라는 보험사부터 해서 Z라는 보험사, 모든 보험사가 우리 회사의 이번 달 운영 이율은 몇 프로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2.7%입니다. 뭐 Z보험사는 뭐 2.9%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율을 발표를 해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공시이율이다. 외부에 발표하는 이율. 근데 평균 공시이율이다라고 하면은 모든 보험사의 평균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공시이율로 보험금 지급받는 방법을 일시금이냐 연금이냐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일 때는 이걸로 이자를 계산하고 또는 이 평균 공시율로 할인율이 적용돼 가지고선 보험금이 지급된다라는 거죠. 자, 5번 보험계약 연령의 계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생략하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 바라고요. 자, 6번 보험계약 대출 및 상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약관대출이라는 부분들은 대출 우리 이제 계약자 그리고 피보험자 수익자 이렇게 있고요. 내가 이제 보험료를 계속적으로 내죠. 보험료를. 그래서 이렇게 보험회사가 적립하고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약관대출도 있고요. 보험계약 대출이라는 것도 있고요. 중도인출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해지하면은 해지환급금이 나오겠죠. 그리고 보험 사고가 터지면은 사망보험금도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약관대출, 중도인출, 해지환급금은 보험계약자가 수령하는 겁니다. 보험계약자가. 그리고 보험금은 보험 수익자가 수령하는 거죠. 피보험자는 여러분들 사망할 그 피대상이기 때문에 수령하는 건 아니고요. 자, 이렇게 약관대출이라든지 중도인출, 해지환급금은 항상 여러분들 내가 낸 돈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아니고 항상
해지 환급금 범위 내에서 다 처리를 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보험료 대출 납입이라는 것도 해지 환급금 범위였잖아요. 해지 환급금 범위 내에서 이렇게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약관 대출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 상환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상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보험 계약자가 자기 돈이 있는데 자기 돈 가지고 대출 받고 이자까지 내면서 상환하는 구조가 바로 보험 계약 대출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강자죠. 갑이에요. 갑. 계약자가 자기 돈이 있는데 자기 돈 가지고 대출 받아 쓰시는 분. 그래서 이 상환과 관련된 부분들은 언제가 상환 일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상환은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자, 다음 7번 약관의 해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보험 약관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은 우리가 상품과 관련된 상품 내용인 거죠. 그래서 회사가 작성을 했어요. 근데 우리 보험 계약자 등은 잘 모르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누구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냐면은 계약자 보호 때문에 계약자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너무 확대 해석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뭐 들쭉날쭉 해석하면 안 되고, 해석이 분분하게 되면은 계약자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약관 해석과 관련된 부분들은 계약자한테 유리하게 해석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말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작성자는 누구죠? 회사죠. 작성자한테 불이익하게 해석한다. 그래서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약관 해석과 관련된 부분 봤고요. 자, 8번 회사가 제작한 보험 안내 자료 등의 효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보험 상품을 판매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약관이라는 것도 있고요. 뭐 상품 설명서라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각종 상품과 관련된 안내 자료들이 여러 가지 이제 브로셔 형태로도 많이 나옵니다. 자, 물론 이런 약관, 상품 설명서, 안내 자료는 회사에 다 승인 번호가 다 있어요. 그렇죠? 승인 번호 없이 관리 번호, 번호가 넘버링이 안 돼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마음대로 쓰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설령 우리가 새로운 뭔가의 자료를 만들어서 보험 고객하고 얘기할 때 쓰겠다라고 하면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회사의 관리 번호를 받은 다음에 쓰도록 되어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자, 이런 것들이 지금 고객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다 달라요. 그럼 안 되죠. 다 똑같아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어떤 게 적용되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거? 계약자한테 유리한 거.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9번 개인정보 보호. 당연히 보호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됐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많은 내용을 했어요. 우리 약관의 주요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 보험회사의 주요 의무, 보험계약자의 주요 의무들, 이런 것들을 좀 쭉 정리를 했는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었지만은 시험 문제가 의외로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잘 정리를 꼼꼼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잠시 쉬었다가 생명보험 언더라이팅과 클레임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